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발언 논란을 빚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혐의에 대해서 또 이번 구속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법원의 결정은 재구속이었습니다.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이제 어제 그 실질 심사를 보면서 판사가 질문했던 세 가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냐? 두 번째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세 번째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게 있냐. 그러니까 이 판사가 물었다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하면은 바로 이게 증거인멸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전직 대통령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출국 금지 조치도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특검이 부르면 계속 나가겠다고 이제 얘기한 마당이니까 그건 아닌데, 그렇다면 이제 왜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했냐는 이 부분은 강의구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이제 증빙이 되겠고, 두 번째 총기 소지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이 부분은 또 김성훈 전 처장이 변호인단이 있을 때와 변호인단이 없을 때가 얘기를 달랐다는 것을 또 재판부가 주목했다는 거겠고, 그다음에 비화폰 삭제 서버를 왜 삭제했냐고 왜 삭제하라고 지시했냐는 건 또 김성훈 처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 본다면은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영향력을 받는 분들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아마 분리해야 되겠다는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걸 놓고 보면은 고심을 했는데 결국에는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방점을 더 찍고 구속영장을 결국 발부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결정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방금 전에 연합뉴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앞으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잖아요. 건강상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재판에 출석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데 구속된 지 불과 8시간 만에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걸 보면서 구속 안 시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끊임없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오라고 조사받으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체포된 뒤에 공수처가 조사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대고 시간 끌고,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이러면서 시간 끌면서 조사 안 받았던 거잖아요. 결국 특검이 체포영장 발부하고 기각되고 나서야 다시 구속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고, 그리고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되니까 나 재판에 이제 못 나가겠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봤어야 하는가, 국민들이 얼마나 이 더운 날에 더 화가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필 규정입니다. 당연히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은 다 구속됐는데 어떻게 지시한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이 안 됩니까? 법리상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는 재판부가 볼 때,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볼 때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좀 덜하다 이렇게 판단할 소지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계엄 내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지시한 적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증거인멸 또 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혐의를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자신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면은 일부 받아들일 소지가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출석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 근데 사실 어저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장시간에 걸친 대기 시간과 그다음에 집중력에 따른 피로도,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으로도 사실 엄청난 허탈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낯선 환경에서 다시 또 첫날밤 보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나 건강상의 문제에서 오늘 정도 하루는 내란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 그다음에 변호인단이 나가서 결국 법률 대리인단이 설명을 하는 건데, 근데 뭐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출석하겠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뭐 재판에서도 매우 불리할 테고 나중에 설령 이제 그 기소가 돼서 공소유지할 때도 이건 윤 전 대통령이 매우 불리하고 또 방어권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저는 이건 일회성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그래서 재판부도 오늘 그러니까 특검팀도 오늘 하루 정도는 저는 제가 보기에 양해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나가서 법률 대리인단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지금 심리적인 허탈감과 충격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방어선이 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제 변호인단을 총동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보다는 어쨌든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구치소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념과 심경에 잠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의 불출석은 아마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이게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에서 앞으로 그럼 재판 전략을 어떻게 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좀 지금 아마 혼자 앉아서 고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특검 수사 대응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최근에 김선교 의원 출국 금지 조치했고요. 윤석열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국민의힘을 향한 좀 수사가 본격화하게 되면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무언가를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선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특검 수사 대응 TF를 발족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출금 조치를 취하거나 소환 조사 통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 정진석 전 비서실장 당연히 공천 가입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의 그 당사자예요. 공관위원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현이라고 언급하면서 공천해주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녹취 내용까지 공개했는데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수사가 더 확산이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하는 찐윤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일부 확인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공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자체장도 지금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이 앞으로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그때 의원들을 의원회관으로 오라고 했다는 당사자잖아요. 그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받았다는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계엄 해제를 하라고 할 때 군인들한테만, 군사령관들한테만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라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일종의 책임이나 직분을 버리고 당사로 의원들을 모으고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유도했다고 하면 이건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 같은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조차도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당으로서 무슨 존재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원들의 원성 그리고 보수 지지층의 원성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첨언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과연 재판에 나올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오늘 글쎄요, 6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영장 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건강이 많이 해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거든요. 조사 다 했던 사람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전부 다 아는 내용인데 자기가. 근데 영장 심사 받았다고 해가지고 덜컥 아프다? 그래가지고 나 재판 못 나오겠다? 저는 그 이유가 아닐 거라고 봐요. 만약에 앞으로 재판을 얼마나 더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특검 수사에 얼마나 더 비협조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정치 투쟁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볼 가능성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게 지금 결국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사나 사법 절차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란 특검 또 내란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겠고요.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앞으로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국무회의 내용을 이제 개인 정치에 활용했다. 이 부분이 며칠 전부터 좀 논란이 됐었고 결국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거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고 법으로도 뭐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기구의 수장이고 그 독임제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원래 국무위원회 참석 대상은 아니고 배석 대상입니다. 그래서 배석 대상이기 때문에 발언권만 주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리면 가고 또 부리지 않으면 또 안 갑니다. 뭐 얼마 전에는 차관급인 조달 청장도 국무회에 배석합니다. 사안이 있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의 영역은 아니고요. 다만 정치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해석이 이제 필요한 사안인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국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송 3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이제 그 최민희 위원장 주도로 시키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한 방통위의 어떤 그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근데 의견을 본인은 이제 지시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얘기한 사안을 의견을 물었다고 그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일종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의견이 생각을 물어도 이걸 지시로 받아들일 개연성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지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이제 발화점이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진숙 위원장의 처신이 저도 옳았느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국무회에서의 비공개 발언들은 저는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고 대통령의 그 회의 진행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왈가왈부하는 건 저는 온당치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언권을 제한하면 될 일인데 아예 참석을 이렇게 말하자면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감사원이 또 이진숙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빌미삼아 경고를 하거나 이런 과정이 이렇게 중첩되다 보니까 이거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불참을 시킴으로써 심리적인 압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을 동원한 감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물리적인 압박을 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지금 어저께 대변인 논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거취를 정리하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내내 3년 임기 채운 것과는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의 수장인 만큼 저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어떤 거취 문제보다도 오히려 지금 공석이 된 4명의 방통위원 임명을 빨리 해가지고 기능 정상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통합이라면 그 방점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했다는 말씀이신데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전임 정권이 임명한 인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주재할 때부터 자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독임제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로 되어 있는 방통위원회를 독임제 기구처럼 만들어서 운영했던 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중심에서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방통위를 독임제로 만드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입에 올립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보고요. 정말 기행에 가깝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 나온 거예요. 감사원장이 바뀌었나요? 최재형 감사원장 그대로 있잖아요. 감사원 인사 났나요? 제가 듣기로는 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뭔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뭐 하명하듯이 지시해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미 윤석열 정권 때 감사가 들어갔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직무정지 됐다고 하면서 직무정지 기간에 극우 유튜버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보수 여전사니 어쩌니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통위원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은요. 정당에 가입한 전력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정치 현실에서 친여 인사니 친야 인사니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통 역대 방통위원장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는 어느 편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최소한 그런 딱지는 정치권에서 딱지를 붙이는 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나서서 그렇게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사가 감사원에서 이거 정치 중립 위반이다 그러면서 주의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SNS에 글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뭐가 잘했다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방통위원장 할 때 작년 7월 31일이잖아요.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박문진 이사 6명 임명했어요. 심사 제대로 했느냐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하필이면은 여권 인사만 임명을 했어요. 박문진을 통해 가지고 MBC 장악하게 했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이사 임명 취소해달라고 재항고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항소 기각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2인 방통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부 여권 인사만 임명한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편향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숙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뭘 잘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전 지금 당장 그만둬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지자체에 출마하려고 하는 생각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보수의 여전사가 되고 싶어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언론 환경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결단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롯해서요. 이준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강효정 대변인이 사견임을 전제로 했습니다. 네.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리면 국무회의에서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참 사유를 아마 이거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 국무회의에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뭐 불참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참석에 대한 권고가 가지 않으면은 불참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제 국무위원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방통의 입장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으면은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거는 뭐 해석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과연 뭐 이게 이준숙 위원장이 뭐 과하게 이걸 가지고 자기가 정치에 개인 정치에 활용하겠다. 사실 뭐 이준숙 위원장이 지금 어디면 출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남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뭐 보수의 막 여전사라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아까 그 이제 과거 이제 직무가 정지됐을 때 했던 건데 어쨌든 부적절합니다. 그 아무리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른바 좀 그 해석 논란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발언들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부적절했으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근데 사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의견을 물어도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저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가장 문제는 이걸 공개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지시로 받아들여서 지시답게 해가지고 뭐 안을 그 다음에 내서 비공개로 드렸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문제는 이 발언을 국회에서 해가지고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과 대통령이 나한테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했던 이 방송 3법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폭발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은 더 속도를 내서 과방에서 처리를 한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함으로써 사실상 동의를 해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유정 대변인은 의견과 지시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준숙 위원장이 그 조금 본인이 요거를 이제 그 비공개로 조금 말하자면은 대책도 마련하고 보고를 했으면 될 일을 이게 국회에서 말하자면은 그 과방위와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 자체가 굉장히 발화점이 커졌다. 그 부분은 이준숙 위원장이 좀 판단 미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고강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당 측과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야당 측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면 이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우리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뭐 목표를 정해놓은 대로 그냥 이렇게 맞춰서 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공청회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주르륵 그냥 정해놓은 대로 가겠다는 이건 뭐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측 진술위는 목표를 정해놓은 형식적 공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검찰개혁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개악된 수사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또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을 뭐 끊임없이 반대를 해왔으니까요. 반대 명분이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검찰의 기소독 정권의 문제나 또 기소독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에 그게 곧 정치 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지적들은 끊임없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역으로 생각하면 끊임없이 검찰이 협조하는 형태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게 우리 편이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고 또 실제로 검사들 가운데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지형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전략들을 끊임없이 구사했던 것 같은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검찰이 정치화로 피해를 봤던 당사자이기도 해요.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구속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검찰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국민의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정부 시절에 그냥 검사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과 대통령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수사기관을 그대로 둡니까? 그럼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바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무조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국민들한테 울림이 없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공청회를 전 여러 차례 더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 당의 입장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참여를 해서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또 그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정리하고 수정되는 작업들도 일부 필요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들 보면은 공포 이후 1년 뒤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종의 경과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전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역할 조정이라든가 또 기구 자체가 아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완벽한 제도라는 게 민주주의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를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고민하는 계기가 앞으로도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개혁 상황은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국민에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집단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개입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게 그게 목적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검찰 개혁이 국민의 민생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국민의 형사사법제도에 도움이 되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목표를 정해놓은 형식적 공청회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공청회와는 별도로 민주당 내에서 TF가 발족된 걸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검찰개혁 TF가 발족했는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 했냐면 이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 해지를 이끌어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 검찰 스스로가 이 분위기를 알고 너희들이 먼저 너희 죄를 자복하거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서가 엇갈린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런 TF를 만들어서 사실상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저도 김성환 평론가 말에 동의하는 거는 이런 지금 공청회를 좀 많이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양쪽 진술인들이 나와서 전문성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듣는 척하고 몇 차례 한 다음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TF가 결국 검찰의 무력화와 형해화를 시켜버림으로써 결국 검찰이 또 이재명 정부가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간다. 그 시그널이 이문정 저는 동부지검장 인사라고 봐요. 그래서 일본 평검사 쪽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게 결국 이거는 정권의 코드를 맞추라는 얘기 아니냐. 결국 보훈 인사가 이렇게 시작된 거라는 그런 안미영 검사의 반발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 시대적 과제가 정말 국민의 동의를 받고 제도화하려면은 민주당이 나중에 야당이 됐을 때라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검찰개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형식적 공청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당에서 이렇게 TF를 구성해가지고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거나 검찰의 자성과 결자 해지를 너희들이 먼저 해서 너희들의 그 검찰을 해체하는 안을 갖고 와라. 아니면 이제까지 공소유지했던 거 아닌 거 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자복해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저는 오해받는
논쟁적인 이런 어떤 법안이나 개혁 이런 과정들은 꼭 상대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져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아름다운 그림은 얘기하셨어요. 근데 현실하고 어떻게 접목시킬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그동안에 실패했었기도 했고 실패했던 검찰 개혁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내줬다는 얘기까지도 듣기도 했던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게 단순히 검찰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제도 자체를 바꾸는 데 가까운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비대화를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는 있다. 여기엔 저는 동의하는데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자복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라 이럴 단계는 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 검찰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을 입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혁은 단호하게 하되 속도감 있게 하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찬찬히 했을 때 놓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새로운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윤 위원장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모습의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저희가 마련할 것이고, 예, 저희 지금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비공개로 첫 회의를 이제 했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고 일종의 당 지도부하고 갈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2명 얘기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혁신위원 임명도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윤희숙 위원장이 임명됐다 하더라도 크게 뭔가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둘째로는 이건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왜 당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깁니까? 왜 인적쇄신 문제 얘기하는데 결국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의원들, 당 지도부, 그 의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윤을 자처하면서 어찌 보면 호가호위하다가 결국은 정권 내주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도 근데 책임지지 않아요. 다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기만 하려고 그래요.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 같으면 자기들이 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당원들이 결정하십시오. 또 이 당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깁니다. 어찌 보면 당원들 피해자 아닌가요? 당원들한테 오히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시끄럽지 않게 결국은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의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영남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큰 눈밖에 나지 않고 개혁하는 방안들을 찾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앞으로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물론 이제 혁신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만큼의 개혁안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그래요. 저도 동의하는 지점은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이 과연 개혁일까? 제도와 입법으로 하는 이게 개혁이 물론 불가역적인 개혁일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모습인가라는 점에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어제 윤희숙 위원장의 발표와 황우려 선관위원장의 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진 걸 주목합니다. 결국 윤희숙 위원장은 이제 건너가기용 일종의 혁신 면피용 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선관위 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전대 국면으로 가서 차라리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대 출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그 좀 개혁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희숙 호의 혁신은 사실상의 혁신이라기보다는 건너가기용 혁신으로 저는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결국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국민의힘의 뉴스는 전대 국면으로 가면서 결국 누가 전대 출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중심에 설 것 같은데 그 또한 저는 사실상 또
그 말하자면은 어떤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국면도 좀 많이 달리 좀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